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주말 야부리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한인수 이사님과 함께 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이제 많이 올라왔죠. 주말에 저희 팟빵 게시판에 찬반 양론 의견 및 그건 잘못된 것 같다, 뭘 좀 알고 해라, 등등 많은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비트코인 주제 자체가 네. 워낙 이제 다양한 의견들도 있고 또 이 스펙트럼 자체도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조금 눈높이가 그래도 낮으신 분들이 저희 네. 수준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뭐 한인수 이사님은 이제 고민도 많고 내용도 전문적인 걸 많이 알고 계시지만 네. 저희는 그래도 전혀 맥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도 저희 방송을 듣고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셔서 네. 그걸 바탕으로 다른 분들이 써놓은 글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특히 김 선생 무식한 놈아 공부 좀 해라. 화폐 기능이 뭔지는 알고 하냐. 뭐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조개 껍데기를 얻다 갖다 대냐 이런 말씀. 근데 뭐 김 선생이 그래도 4년제 대학 나오고 나름 대기업에서 뭐 열심히 했거든요. 네. 뭐 하여튼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1부만 들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2부를 들으면 뭔가 좀 완결되는 스토리들이 나오니까 2부까지 듣고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 뭐 제가 무식한 거 맞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럼요. 네. 저희의 이해 깊이나 지식의 깊이가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저희가 그래서 주제를 알고 아예 그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네. 전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네. 좀 위해서 도움을 드리면 네. 저희 역할이 그게 아니겠나 싶고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개념 정리 뭐 이런 거 역사 이런 걸 네. 한번 정리를 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좋겠나 그리고 지금 돼가고 있는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죠. 가상화폐라는 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하고 전문가들도 찬반 양론으로 부딪히는 주제입니다. 네. 저희 선에서 무슨 뭐 딱 부러지는 결론이나 방향 지시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들어봤는데도 그래도 무식하다 그러면 욕 써주세요. 그럼요. 네, 공부하면 네. 되지.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요번까지만 하고 끝날 거는 아니고 네. 이게 적어도 올해 내에는 계속 뭔가 변하면서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차근차근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뭐 하여튼 오늘은 한인수 이사님과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네, 한인수 이사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이 워낙 핫해가지고요. 반갑습니다. 자주 보니까 정들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개괄적인 개념 설명 그리고 뭐 역사 뭐 이런 거를 이제 훑어드렸는데 그러면 정부가 뭐 거래소를 폐쇄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폐쇄는 아니다 뭐 이렇게 나왔던 거를 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고 또 아니다 적절한 조치였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 폐쇄가 저도 폐쇄한 나라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중국이요. 네. 중국 그래서 들여다봤는데 폐쇄한 게 아니더라고요. 엄밀히 따지면 위안화라는 중국의 화폐로 거래하는 거를 다 막아놨을 뿐 네. 실제로 코인끼리 거래하는 그런 약간 물물 교환소 네. 같은 방식으로는 다 운영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중국 내부에도. 그리고 물론 그때 피보팅해서 업종을 가상화폐와 관련된 다른 업종으로 변환한 회사들도 많지만 굉장히 규모가 컸던 회사들은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계가 만든 가상화폐 거래소 꼭 중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에 굉장히 많더라. 미국에도 또 홍콩에도 이런 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관한 한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구나. 그러면 비트코인에 의해서 페어가 돼서 거래되는 많은 화폐들 있잖아요. 네. 그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전체적인 시장의 큰 손은 중국이고 중국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 판도가 바뀐 시장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거래소라는 컨셉을 개념을 좀 이해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청취자들이? 소위 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거는 내가 내 돈 실물 경제에 쓰이는 10,000원, 한국 돈 또는 달러, 위안을 가지고 가상화폐를 주고 사는 거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가상화폐를 갖다 파는 거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실물 화폐가 교환의 단위로 쓰이는 것. 이 거래소인 거죠? 네네. 근데 실물 화폐가 아닌 것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원화가 굉장히 크다라고 집계하는 통계를 보면 모수는 그 화폐, 실물 화폐만 갖고 집계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원화가 한 10% 이상 돼요. 막 20%고. 전 세계에서. 네, 전 세계에서. 근데 이거를 다르게 통계를 내면 좀 숫자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화폐 말고 실물 화폐 말고 다른 가상화폐로 또 교환되잖아요. 비트코인으로도 교환되고 여러 가지 다른 코인이랑 교환되거든요. 비트코인을 뭐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네네. 이더리움을 뭐 또 다른 바꾸고. 걸로도 바꾸고. 그렇게 교환이 가능한 게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폐가 한 3, 4종류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 달러의 비중도 2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원화의 비중도 물론 크기는 큽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크기는 크지만 10% 20%까지는 안 돼요. 한 6, 7% 미만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위안화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위안화가 없어진 중국 사람들은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거래를 할까 가만히 보면 다른 화폐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트코인으로 거래하거나 아니면 달러와 이렇게 교환 비율로 만들어 놓은 USDT라는 테더라는 화폐가 있는데 그런 화폐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위안화의 거래 비중이 다른 것으로 변환되어 있을 뿐 여전히 중국 사람들이 거래하는 비중이 크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채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80% 정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중국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고 그러니까 그걸 어쨌든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거는 우리 돈으로 못 바꿔. 바꿀 수 없도록 해놓으니까. 그럼 이제 다른 나라 돈 혹은 다른 코인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뭐 환치기를 하든 뭘 하든 하여튼 돈을 바꿔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형태를 취하려고 지금 한다는. 이미 옛날부터 조직적으로 해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 규모가 커지고 수조 원대의 돈을 자국의 위안화 이외의 다른 나라의 화폐로 바꾸려면 다른 나라에서 팔아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그 매개화를 하고 있는 USDT라는 테더라는 화폐가 탄생한 배경도 보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달러를 어떤 회사가 100달러를 넣어놓으면 100개의 코인을 만들어줄게 라는 걸 표방하면서 코인을 만든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마치 그걸 사면 그냥 달러를 사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주는 것을 선전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빨리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코인끼리만 거래를 허락하는 나라들에서는 그게 굉장히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됐어요. 자국 화폐를 금지한 나라에서는 중국이 화폐를 금지하면서 자국 화폐가 코인 거래에 금지하면서 그 USDT, 테더라고 불리는 수요가 폭증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비트코인만 딱 따져놓고 보면 그 테더라고 불리는 것이 거래하는 비중이 달러보다 커요. 그러면 사실상 달러를 그냥 더 찍어낸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표방할 때는 달러를 100불을 자기 금괴에 넣으면 그 코인을 내준다라고 했기 달러를 더 찍는 건 아니었었어요. 그렇지는 않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달러보다 더 많이 발행했을 거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장부를 들여다보지 않았기 확인할 때문에 방법은 없다. 누군가 조사를 해보면 이것도 막 지급 준비를 놓고 더 많이 발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짓을 하지 말자고 가상화폐를 만드는 건데. 그렇죠. 참 이게 사람들의 욕망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미국에는 연준이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은행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돈 원을 쓴다라고 법에 규정해놓고 그거를 쓰면서 이제 뭐 적절하게 세금도 받고 뭐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돈을 다른 나라 돈으로 바꾸고 뭐 돈을 보내고 하려면 그 중간에 이제 뭐 수수료나 뭐 이런 명목으로 만들어 놓고 나름의 질서와 시스템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통제를 받지 말고 우리가 그냥 쓸 수 있는 돈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개발자들이 만든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키릭스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 뭔가 이렇게 유행을 타면서 만들어지고 거기를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생겨난 것이 탈중앙적이고 권위적이고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의 욕망은 똑같기 때문에 누가 크게 가지고 있느냐의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시스템의 구조는 크게 달라질 거 없을 것이다. 그래서 후발주자가 들어가서 크게 돈을 갖는 것은 될 수 있으나 아예 개념 자체가 뭔가 한 단계 더 선진적으로 가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비트코인이 가장 처음에 대성공을 거두고 그게 마치 기축통화처럼 다른 가상화폐와 교환되는 거래가 있으면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사실 처음에 표방했던 그런 많은 기능들이 무너졌거든요. 이제 지금 실제로 구현이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더 많고.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송금 결제 속도 느린 거. 송금 수수료가 옛날보다 비싸진 거. 그다음에 채굴자, 소위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집단화가 커지면서 영향력이 커진 거. 탈중화가 어긋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고 그 기능들을 다시 다듬는 새로운 화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송금에 관련돼서는 우리 그 라이트코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작년 말에 창시자가 다 전량 다 팔았다, 먹튀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 보면 사실은 그 라이트코인 창시자가 일부 캐시아웃은 했겠지만, 그거를 다 팔아놓고란 판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제 수단으로서 단점은 누가 많이 갖고 있을 때 단점이 돼요. 집중적으로 어떤 채굴 집단이 많이 갖고 있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다 풀어버려서 이렇게 쫙 이렇게 고루 분산하게 하게 되면 이게 공식적인 결제 수단으로서 인정받을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누군가는 모으지 않을까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모으게 되지만 그런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그래가지고 결제 수단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줌으로써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전송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블록체인 비트코인에서. 그리고 지금 그 전문적인 용어를 지난번 JTBC 토론에서 사시더라고요. 라이트닝이라는 거를. 그런 것까지 굉장히 공부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또 공부를 하신 거예요. 왜냐면 블록체인에서 그 채굴자들이 결제하는 레이어를 두 개로 나눈 거예요. 하나는 결제를 확인하는 그 레이어, 소위 말해서 이게 진위를 확인하고 블록을 생성하는 그런 그 레이어와 송금하는 레이어를 두 개로 나눈 거죠. 그럼 송금해서 빨리빨리 송금해주고 0.1초 내에 결제 서로 돈 주고받게 해주고 결제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송금 속도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용한 거는 블록체인이 차용을 했는데 이미 다른 데서 많이 개발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금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내세우는 새로운 화폐들 중에서 제일 빠른 게 아마 대시 아니면 G캐시인가 굉장히 빠른 게 있어요. 0.몇 초 만에. 그런 것들을 보면 이미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화폐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알아야만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기쁨도 좋지만 거기서 얻었던 많은 실망들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개선해서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직한 구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요? 계속 분화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도 완벽하게 완성된 기술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특히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새롭게 떠오르면서 주목되고 있는 화폐들 혹시 카르다노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이게 작년 10월 달쯤에 오픈한 건데요. 지금 10위 이상 했어요, 벌써. 진짜요? 네. 물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거래되긴 하는데요. 그게 아마 일본 사람들하고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이 오픈해서 개발하는 건데 그게 세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가장 어려운 점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 많이 쓰고 확장하기 어렵다. 이게 영속 가능할까?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더리움에서 새로운 코인 위에서 막 뭘 만든다고 했지만 만들어 놓은 거 봤더니 다 쓰레기더라. 이게 과연 그런 것까지 다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까? 이런 걱정들. 그 밖에 결제 수단으로서 가능할까? 과연 이런 문제, 실물 화폐 쓸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그냥 공론화해서 아카데믹한 사람들끼리 만들었어요. 새로운 카르다노. 그 화폐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카르다노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블록체인 3.0 또는 암호화폐 3.0이라고 부르면서 진정한 미래는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또 히트를 쳤죠. 굉장히. 그렇게 히트를 함으로써 수백만 불을 벌고 빠지고. 지난 한 달 동안에 있었던 비트코인 투기 광풍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아니고 단기간에 가치가 상승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단타매매, 그러니까 성행을 했던 거고, 거기에 이렇게 묘하게 뭐가 또 결합되냐면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굉장히 그 사다리를 걷어찬 사회라고 하잖아요. 계층 간의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어져 버리는 사회가 되고 있는데 마지막 기회다.
계층 간의 상승이라는 게 결국에 사실은 돈이잖아요, 돈. 내가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든 거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래요? 왜냐면은, 그거는 또 다른 마케팅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작년 초에 비트코인이 100만 원이었을 때 그대로 사가지고 작년 말에 뭐 2천만 원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 몇 배죠? 20배. 20배죠. 20배. 2000% 상승. 네, 20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1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2천만 원 되는 거고 그러면 2천만 원을 가지고 사다리가 탈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한 몇십억은 있어야지 1년 동안 몇십억 또 몇백억을 벌어야지 계층 신분 상승, 신분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20배 상승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1000배 상승해야. 전 이사님의 저 평가에도 분명히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마케팅이라는 말도 100% 동의하거든요. 근데 그 마케팅이 먹히게 된 이유가 뭐냐? 그렇죠. 그거는 네. 저도 동의를 해요. 네. 근데 가상화폐에서 정말 큰 돈을 벌려면 초기 멤버에서 개발을 해서 회사를 일구고 마치 제2의 이혜진이나 김택진 같은 사람들이 탄생해야 말 그대로 사다리가 변동이 있지만 글쎄요 모르겠어요. 100만 원 투자해서 2배 벌어도 200만 원이고 네. 그러면 아예 평균 2배를 벌었다고 치면은 10억이 있어야 20억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물론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를 키운 사람은 또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돈 번 사람들은 진짜 많거든요. 네, 사실은. 맞아요. 네. 근데 돈 잃은 사람은 훨씬 많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신분 상승 다 벌었으면 그냥 변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허상에 가까운 주장인데 네. 그게 사람들의 심리를 묘하게 파고 들어가서 내 돈 100만 원을 저기 넣어볼까 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인이 된 건 맞아요. 맞거든요. 네. 자극을 시킨 거죠. 네. 청년들이 지금 현재 저도 20대 비트코인 투자한 분들 몇몇 만나봤는데 네. 작은 돈을 투자한 분부터 큰 돈을 투자한 분들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가까이서 많이 번 분은 작년에 투자해서는 몇 대를 번 분 외에는 없었어요. 물론 제가 네트워크의 한계로 수백억을 번 분은 제가 못 만나봤을 수는 있겠지만 안 만나줬을까요 저를? 근데 그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만족감은 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고 아르바이트하고 학교 다니기 힘들고 빚도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한 큰 도움은 됐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시급 몇천 원을 받으면서 내가 편의점에서 12시간을 일을 하는데 저거 가상화폐는 그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을 준다라는 그 심리적인 만족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몰려든 건데 사실은 그게 진짜로 그러냐? 그렇지가 않고 결국에는 오늘 당장 100만 원을 땄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빠지는 게 아니고 번 돈 100만 원을 더 넣으면 400을 벌겠지? 그렇죠. 네. 400 번 거를 더 넣어서 1000만 원을 넣으면 더 벌겠지 하면서 돈이 계속 들어가요. 그럼 결국에는 미천 없이 다 날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 세계를 주름 잡고 있었던 큰 손들이 자기 돈을 한번 회수할 때 쭉 빠지고 끝나는 거거든요. 호구가 들어와야 돈을 벌어가는 몇몇들이 있었던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작은 용돈을 넣었는데 네. 벌어간 분들은 다 따로 있었던 거군요. 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제 중국 자본 네네. 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높죠. 그렇죠. 분석이시고. 제일 큰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돈을 많이 벌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중국에서 거래소에서 위안화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네. 어떻게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야 저거 되게 무식하게 거래소 폐쇄하고 저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게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설계를 한 모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큰 나라를 다스리려면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엄청난 자금이 해외로 이탈되는 걸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중국은 하지만 그 거래소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또 스마트하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내놓으라 할 만한 가상화폐를 새로 만든 것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순기능이거든요. 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데 순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큐텀 굉장히 지금 인기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NES 맞나요? 그 위에서 새로운 스마트 계약 같은 걸 동작할 수 있게 만든 새로운 가상화폐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새로 만들어내는 중국 개발자들의 힘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이게 절대로 무식한 짓이 아닌 게요.
그 JTBC 토론회에서 블록체인이라는 테크놀로지는 살리면서 지금의 투기 열풍은 잡아야 된다라고 할 때 답이 중국의 모델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었던 게 페이스북에서 캐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아마존에 캐시하고 바꾸고 뭐 그래가지고 물건을 사고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이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흔히 얘기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처럼 각각의 기업 단위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게 페이스북에서 나온 1코인이 아마존 거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이건 사실 몇으로 바꿔야 될 거냐? 환율이니까 네. 그걸 그러면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거냐 하는 거를 거래소에서 담당하고 거래소에서는 그럼 그걸 최종적으로 돈으로 끄집어낼 때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만 관여하는 뭐 이런 형태인 이 건가요?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저도 다른 분들한테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어떤 누군가 코인을 새로 만들었을 때 이 코인의 적정한 시장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이 필요하긴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현재는 돈으로 거래됐을 때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소라는 것들이 형성되면서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기왕이 비트코인이라는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놈이 있으면 실물 화폐와의 관계가 없어도 상대 비교를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중간에 한 군데서는 누군가는 그게 실제 돈으로 교환되는 것인데 그게 아주 통제 권한을 중국처럼 다 빼앗아 간다면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시장 가치를 평가하는 돈처럼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해야 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돈으로 꼭 바꿔야 하느냐에 대한 굉장히 의문의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거래소에서 빗썸 같은 거래소가 작년 12월에만 매출이 2,000억이에요. 근데 그 전년도 토탈 매출이 500억이 안 됐던 회사고요. 그 전년도 전 매출은 5억? 뭐 이랬던 회사예요. 근데 올해는 이대로 이 추세 그대로 갔다면 메이비 몇 조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 없고 투기판의 하우스가 커진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래소만 따져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거래소가 굉장히 상위권에 속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거래량 자체가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물론 당연히 중국 거래소가 압도하고 있거든요. 중국 또는 중국계의 거래소들이 압도적으로 많긴 한데 심지어는 유빗이라는 거래소 거기가 지금 그 전에는 이 코인 통계를 집계하는 데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순위에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순위가 빗썸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높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요. 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중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뭔가 거시적인 비전을 논하거나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누구나 중구난방으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각자가 생각하는 가상화폐의 미래나 방향을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봄으로써 청취자분들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고 하는 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있고 이제 나래비를 쭉 서가지고 각자 뭐 원도 있고 옌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위안화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한 포션을 차지하는 게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그 하나의 군집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그거도 나름대로 최적화 단계를 거쳐야 될 거다. 근데 그거에는 상당한 시간과 시행착오가 들어갈 텐데 마치 비트코인을 위시로 한 이 뭐 암호화폐가 지금 우리의 그런 화폐들을 싹 다 대체할 수 있을 미래를 가지고 있다라면서 꿈을 심어주면서 돈 넣어라 그러니까 빨리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거는 다 사기꾼이다. 그냥 사기다 그대로. 다만 이미 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작정하고 그 80% 들어가 있는 중국에서 돈을 싹 다 빼가지고 알거지가 되지 않는 이상 요게 돈으로 굴러가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모바일로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것보다는 훨씬 진화된 단계의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물의 돈과 어느 정도의 환율로 그러면 교환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생길 것인데, 한동안은 왜냐면 비트코인도 순위가 이제 바뀔 수 있잖아요. 그쵸. 지금은 비트코인이 1위지만, 이더리움이 1위로 올라가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요 판이 또 재판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실제 돈하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바꿔야 될까를 논의하는 단계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근데 그거는 생각보다 좀 느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기술하고 돈과 관련된 이 규제하고는 조금 별개로 가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아직은 돈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많이 드는 이유가 만일에 이제 돈이 충분히 들어와서 더 이상 실물 경제에 사용한 달러가 들어올 필요가 없이 이제 이 비트코인 가지고 알아서 경제가 운영되고 또 나머지 새로 생긴 코인들이 만들어질 때는 이 비트코인 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개발하게 해서 코인끼리 토큰끼리 경제가 이루어질 규모는 아직까지 안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주 초보적인 단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이 전성기, 작년 말에 전성기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만 합치면 한 800조 하면 구글이나 애플의 시가총액 정도밖에 안 된 거거든요. 네. 물론 크긴 크지만 그 규모 가지고 하나의 경제를 이루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양의 달러가 들어와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수혈이 더 많이 돼야만 코인 경제가 독자적인 경제 체계로 운영되려면 아직 더 많은 달러가 돈이 들어가야죠.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아까 김프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정착된 가상화폐, 그러면 원 비트코인의 기축통화인 달러랑 몇 대 몇, 이게 등가로 형성되는 시장이 오면 그래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걸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저는 달러의 시작부터 보자. 원래는 1달러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가 기준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보죠. 1달러에 사과 하나, 1달러면 사과 하나를 살 수 있다. 거기서부터 달러의 가치는 생기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종이 쪼가리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1달러에 사과 하나가 아니라 원래는 사과 하나에 1달러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실물 가치 대비 저거는 화폐 얼마. 근데 지금은 1달러에 사과 몇 개로 등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과 하나에 1달러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화폐가 도는 게 맞는데 지금은 달러가 사과보다 더 가치가 있어져 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1달러 하나에 원래 사과 하나였었는데 1달러 하나에 갑자기 사과 반쪽이 돼버리면 사과를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야 어디 가면 달러를 하나 더 구해야 사과를 온전히 하나를 사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돈놀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실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1 비트코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실물 하나 뭐 이렇게 매칭이 돼야 진짜인 거죠. 길게 얘기를 했지만 짧게 얘기를 하면 가상화폐를 가지고 기축통화를 살 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가상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실물 경제의 무엇과 등가를 바꿀 수 있느냐가 실제 논의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굉장히 먼 미래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지금 나와 있는 가상화폐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 이후에 나와 있는 가상화폐들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게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익명성 송금만 아주 부각된 가상화폐가 있거든요. 대시라고 하는 거하고 모네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 기능만 아주 특화해서 굉장히 깊게 만들어서 익명성을 보장하는 송금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네로였던 것 같은데 그 북한 해커들이 익명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뭔가 자금 세탁에 하겠다고 뉴스 났던 북한 해커들이 소행이라고 의심되는 게 모네로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화폐에서 기대되고 있는 아주 범용적인 많은 모든 기능들을 다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가상화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성들 때문에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그것이 부각된 특정 목적성 가상화폐가 더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비트코인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지금의 화폐처럼 가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오히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예스24 코인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스24 코인 하나면 시가 얼마짜리 책 한 권, 예스24 코인 2개면 CD 한 장, 아니면 뭐 멜론 코인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지점에서 궁금한 거는 지금 이미 그 말씀하신 예스24 멜론 같은 거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만 자기들이 실물로 바꿔준단 말이죠. 뭐가 다른가요? 포인트를 만든 회사가 개발하고 거긴 자기들이 마케팅 비용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단골 고객한테 로열티 프로그램처럼 로열티 프로그램을 마케팅 달러를 쏟아서 나중에 코인으로 누적해서 우리 마일리지 사트치 누적한 다음에 디스카운트 할 때 써주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회사가 돈을 지불해가지고 회사의 마케팅 비용인 거죠. 그래서 그게 코인이나 뭐 마일리지나 회사 입장에서는 언젠간 지불해야 될 부채로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능을 만드는 코인이 또 생겼어요. 최근에 ICO 한 자료들을 보면 이 로열티 마케팅에 사용되기 위해서 당신들이 일일이
그런 로열티 프로그램을 만들지 말고 네. 내 코인을 가지고 사용하세요.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한테 영업을 하는 네. 이 로열티 마케팅용 코인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포인트형 코인이군요. 네. 그게 코인의 형태, 블록체인이 결합된 코인의 형태로 등장했을 뿐이지 이 실제 컨셉이 돌아가는 건 이미 있어요. OK 캐시백이라는. 그렇죠. 네, 네, 네. 핵심은 뭐냐면 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내가 예스24 쿠폰을 가지고 옥션에서도 살 수 있냐 없냐예요. 그렇죠. 네, 결국은 핵심은.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네. 이거를 현금화해서 네. 다시 옥션 코인을 사는 거죠. 매개하는 게 현금으로 이제 내가 갖고 있던 예를 들어서 예스24 코인을 가상화폐 시장에 파는 거죠. 거래소에 팔고 네. 현금한 다음에 옥션 코인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장이 존재되고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코인들을 거래시키기 위해서. 근데 여전히 그 매개가 현재 현금이란 게 네. 가상화폐스럽지 않은 거죠. 맞아요. 네. 네. 그게 사라지는 순간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근데 비트코인으로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비트코인으로만 된다. 그럼 비트코인이 그냥 어나더 달러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결국 네. 기축통화 역할. 그렇죠. 근데 기축통화가 문제가 아니라 기축통화가 있으면 좋죠. 거래가 간단해지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문제는 그 기축통화의 양과 유통을 누군가 계속해서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헤게모니를 갖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달러화의 문제는. 그러니까 초반에 비트코인이 생길 때만 해도 지향하던 가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루어질 것이냐? 저는 상당 부분 퇴색됐다고 보고 그거를 그냥 순진하게 바라면서 여기다 더 뭔가를 그냥 무작정 지원하고 육성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는 너무 이상론에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그쵸. 비트코인을 육성하자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우리가 육성론자들의 주장은 거기에서 발생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뭔가 딴 걸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이 거래소라는 거를 존재할 만한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커다란 이 도박판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의 논쟁에서 육성론자들은 코인이 있어야만 블록체인이 퍼블릭 블록체인이 잘 발전되기 때문에 코인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코인의 가치는 결과적으로 환금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해야만 된다. 그래서 이게 서로 가상화폐 거래소 그다음에 가상화폐 블록체인을 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블록체인만 따다가 기술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고 코인이 없어도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그걸 개발한 회사가 잘 성장하면 IPO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뭘 거래소가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산업 육성과 가상화폐나 거래소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주장이 완전히 갈려져 있죠.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이날은 저쪽 분들의 얘기 듣다가 또 다른 쪽 분 얘기들은 그게 맞는 것 같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산장수 아들과 집신장수 아들을 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들이 만드는 코인을 보니까 어떨 때는 퍼블릭 블록체인인 경우에는 거래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코인이 있어야 될 것만 같기도 해요. 근데 굉장히 엔지니어링하게 깊게 들어가서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블록체인들을 딱 보면 이것도 굉장히 산업적으로 가치가 있고 클 것 같고 거기는 필요 없거든요. 시장도 필요 없고 코인도 필요 없고 그래서 응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야, 조정기가 한동안은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또 판이 바뀔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죠. 기술의 문제로. 근데 제가 재미난 경험이 있었는데요. 시중에 시가총액 한 12에서 20원까지 되는 이 가상화폐의 자료를 정리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다 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타자를 치고 있는데 계속 변하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누가 막 농담으로 막 했잖아요. 막 아빠가 아들 온다는데 한마디 할 때마다 금액이 달라져 있어요. 네, 실제로 저도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기 타임에서. 큰 금액에 막 조 단위의 금액이 시간을 두고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연 시가총액을 가지고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 가치가 이렇게 폭이 클 때에는 좀 더 숨고르기를 하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 기능에 집중하자 해서 기능을 파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재미난 가상화폐들 1,400종을 다 들여다보고 싶을 정도로 재미난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아이디어들이 성장하는 배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코인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우리 과거의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벤처기업이 잘
긴 호흡을 시간이 걸렸지만 잘 육성되는 것들을 보면 그 관점에서 이 시장을 좀 잘 관리해서 블록체인을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자금도 좀 수요를 받고 또 성과를 보다 빠른 시간에 시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만 좀 살아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게 꼭 지금 가상화폐 거래 시장일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 나름대로는 이 현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은 있습니다만 그걸 지금 다 설명드릴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실물 경제, 금융 주도하는 경제. 그러니까 1달러의 배가 3개냐 4개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배 하나에 화폐 뭐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사람들한테 더 유익한 경제 구조거든요. 그걸 좀 이루어가는 어떤 레버리지처럼 가상화폐가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고요. 소위 말하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기축통화, 달러. 그러니까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신뢰도와 보장성이거든요. 보안이 안전하고 저 돈의 가치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보장한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게 기축통화예요.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기술 자체로 그 신뢰도와 보안을 확보하고 가는 기술이거든요. 미국이란 나라가 필요가 없는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의 핵심을 잘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이슈는 단기간에 끝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사님을 자주 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굉장히 즐거운 일인데 또 모셔가지고 설명을 듣게 된 게 아마 수시로 있을 것 같고요. 무리한 돈 넣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가 잃어버려도 전혀 신경 안 쓸 돈 정도를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뭐 넣어보시는 거는 모르겠으나 이거 좀 될 것 같으니까 순위를 뽑아가지고 막 무리해서 넣고 이러시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 어쩌면 돈을 아예 안 넣고 그냥 관찰만 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요. 돈을 안 넣고 관찰이 잘 안 되니까. 물론 돈을 넣으면 정말 많이 관찰하게 되죠. 저는 한 50만 원 넣었는데요. 원금을 다 회수하고 남은 거 가지고 관찰하니까 마음이 정말 관찰자의 입장으로 바뀌더라고요. 딱 그 정도. 내가 취미로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냐 정도로만 넣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아무튼 방향을 잡아가는 것, 또 관련해서 이슈가 생기는 것 저희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다음번에 이사님 만날 때까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세상이 변해 있을 것 같아. 그래요.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님 오늘 감사드리고 조만간 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또 한번 모셔가지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